아, 왜 가끔 이렇게 왜 비행기 타면 직업란에 예, 예. 이거 뭐라고 쓰지? 그런 게 있거든. 가끔은 무직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쓰세요? 무직 아니면 예술가. 아, 예술가라고 썼을 때 네. 혹시 그 심사관들 네. 출입국 심사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는. 그런 반응 안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없었어요. 저는 거기다가 상업 또는 그냥 뭐 무직, 상업, 회사원 뭐 그냥 평범한 거 네. 쓰다가 요리사라고 최근에 많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또는 그냥 뭐 영어는 셰프, 네. 쿡 이런 말 쓰면 상당수는 반응을 해요. 아, 그래요? 무슨 요리예요? 라고 꼭 물어봐요. 난 여기 아티스트 여기 써놔도 와서- 아무도 아, 그런 그래요? 거 없는데. 왜냐면 아티스트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홍순명이라는 사람은 중등번호가 뭐 어떻게 숫자로 있겠지만 그 홍순명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초는 되지만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단초인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예술을 다 설명해 버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설책이나 시집에 보면 뒤에 그분을 해설하는 평론가나 또는 이런 글들이 붙거든요. 저는 그걸 안 읽으려고 해요. 예, 그 소설이나 난해하더라도 뒤에 읽고 나면 좀 설명이 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에밀 졸라의 소설 목노주점을 봐도 혁명을 모르면 프랑스 혁명사를 모르면 그 소설의 이해가 모호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읽었어요. 어렸을 때. 그게 더 감동이지. 나중에 이게 혁명 후에 어떤 프랑스 인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것이 그 사람들 어떻게 몰락해가는 그런 에밀 졸라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애정을 담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고발하는 거고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어떤 통렬한 글들이었는데 그걸 다 알고 읽으니까 감동이 훨씬 적더라는 거죠. 모를 때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소설, 뭐 어쩌면 뭐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다가갈 적에 각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내 입장에서 사실 보는 거거든요. 이제 뭐 내 작품으로 돌아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옛날에 했었던, 지금도 뭐 약간 하고 있는데 그 사이드스케이프라는 제목의 그 작업을 할 때 그런 사이드스케이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어요. 난 이런 의미에서 이것도 시작했고 이런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는 관점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그 옆에 거를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즐거움 같은 게 있었던 거가 있고, 뭐 사실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까발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였었거든요. 이게 사이드스케이프라는 이름에서 이미 어떤 암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그 제목을 질 때도 사실 그게 이제 형식의 문제 같은 거하고 또 연결되는데, 요렇게 딱 티나게 제목을 짓는 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서 되게 꺼렸었어요, 그게. 그림이라는 것이, 작가라는 것이 명료하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다 설명해 줘 버리면 우리들의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영화 장르에서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소설을 영화한 것을 잘 안 봐요. 그게 작가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그 비주얼로 만들어내야만 되는, 지금 박 셰프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음식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런 직업을 이제 갖고 있는데, 소설 같은 건 읽으면 일단 사실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그 상황을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 이미지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게 뿌옇다고 사실 대략. 그러면서 그거는 내 개념에서 최고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그냥 뿌옇게 연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대략적인 상상을 실제로 눈으로 딱 보일 수 있게 만들어낼 때 그 상상력을 충족시켜 줄 만한 비주얼이라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망하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운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작가님의 작업이 뭐 일관되는 어떤 흐름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연민 또는 분노 이렇게 이를테면 이 비이성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거린에게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나서 후회하는 건 연민이잖아요. 이성은 작동하면 1,000원이나 2,000원만 주겠죠. 근데 작가님 때로는 거기다 100만 원을 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것을 수습하면서 또 울어요.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이를테면 후회도 하고 또. 래핑 시리즈 같은 것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가님 얘기를 하면서 그 팽목항의 그 전경들 묘사하는 것이 저희들은 TV 매체, 신문 매체로 정제된 것들을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른 면을 작가가 거기서 보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몇 줄의 설명, 물론 활자로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읽고 약간 충격을 딱 받았거든요.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꽤 깊이 관심이 있고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 감정에 이입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가님이 쓴 그 감정의 몇 줄기를 보고 저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과 전혀 달랐던 거죠. 실제와 미디어에서 묘사된 세월호는 달랐다는 거죠. 그 세월호의 본질, 세월호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변침이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돼 있을 때 작가는 팽목항에 버려져 있는 일상들을 집어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종교단체들이 와 있고, 갑자기 막 트럭들이 거기 있고,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그런 장면들, 횡단그레함 그런 것을 거기서 보셨죠. 그래서 그냥 분노와 또 어떤 안타까움 그런 감정이 너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오브제. 그러니까 오브제란 말도 거기서는 의미가 없죠. 어떤 그 유류품들을 그냥 집어오시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감정을 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세월호를 설명하는 아까 얘기로 돌아간다면 그게 비스듬히 바라보기 같은 거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소위 그 어떤 한 사건을 정확히 규명한다, 혹은 증거한다, 혹은 기억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적엔 대체로 우리가 믿는 건 수치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며칠 날, 몇 명이, 어떤 거, 예. 몇 톤에, 이런 것. 그때는 해수면이 어땠고, 네. 수속은 어땠고, 시속은 어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믿음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여하튼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맞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그건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내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세월호 사건은 너무 나에게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예. 그냥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고 이게 뭘까, 너무 단순하게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왜 이렇지? 그냥 계속 하루 비현실적인 상황을 직면하셨다는 거죠.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그 상황을 이렇게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나고 그런 후에야 이제 갑자기 옆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런 애들한테 그냥 넌 좀 봤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나 혼자서 이제 대화를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얘들을 모아놔야겠다. 이제 타임캡슐 같은 거를 생각을 해서 일단 갖고 있다가 이것이 기억의 어떤 저장소가 된다면 나중에 이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또 되살아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 기억이라는 게 이제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그날 진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정말 이상했었어, 그 분위기. 이런 게 나는 기억을 떠올리겠죠, 나에게. 그렇죠. 네. 그게 나의 세월에 대한 기억이니까. 이게 무슨 관광 단지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그래서 기억은 두 가지가 우리가 그 얘기에 저희 같은 대중들은,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참사, 어른들이 이를테면 방조해서 생겨난, 또 고의까지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아이들의 그런 처참한 최후를 기억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작가의 자아로서도 볼 때는 또 다른 기억이 거기에 또 결합되네요. 예. 근데 만약에 내 작품을 누군가 보고 그 제목이 세월호가 주제였다는 걸 안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세월호를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기 기억을 떠올리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혹 대화가 나중에라도 또다시 그 대화가 주제로 나온다면, 그러면서 또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때 나는 이랬는데 너 그랬었구나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하면서 이게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 않기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랄까 정말 이런 어리석은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일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뭔가를 갖고 왔고, 그것이 내 식대로 이제 기억의 저장소가 돼 있고, 나는 어쨌건 남들하고 교류하기 이전에 내가 볼 때마다 세월호가 기억이 나니까 나에게 세월호는요, 기울어져 있는 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첫날 행복하게 딱 도착하자마자 너무 이상했던 그 분위기. 무슨 관광지에 온 것 같은 그런 아주 이상한 분위기. 모두가 다 슬픈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지만 그거 외에 이상한 감정들이 수없이 거기에 중첩돼서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들.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 받으셨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세트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비현실적이지만 그 상황, 내가 현장에 갔는데도 현장도 비현실인 거예요. 너무 이상한 기억이죠. 그래서 나에게는 그것이 세월호의 굉장히 큰 기억이고, 물론 그 사건 자체야 누구나 다 생각하듯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고, 재밌는 거는 그것이 내 개인에게 굉장히 큰 작품의 변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이드스케이프를 해왔는데 10년을 넘게 그 주제만 가지고 쭉 해왔었고, 그 주제에 그닥 불만이 없었는데 한순간에 걔가 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너무 이성적으로 내가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미학적으로 옳은 일인데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내 감성이 가는 대로 가려고요. 그 유류품들, 그 잔유 부유물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레기죠. 그냥 얘기를 하면 쓰레기입니다. 그냥 버려야 되는 폐기물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브제라는 이름이 부여받고 이제 랩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금속성의 느낌이 난다는, 거기서 아름다움, 예뻐, 아름다워라는 발상이 나왔을 때 그 작가로서의 감정이 어땠어요? 저는 그 연결되는 감정이 작가가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라고는 생각해요. 이게 예뻐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전시할 수 있고 작품이라는 어떤 명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그런 평소의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걸 뭔가 그래, 그냥 어떤 명령인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걸 그냥 감아보자. 이걸 뭔가 이렇게, 그때 그 작은 감정들이 돌출되는 순간들이 살짝 궁금해요,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게 나도 몰랐었어요. 그렇게 많이 감으면 그것이 메탈 느낌을 낸다는 걸. 근데 단단하게 감자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메탈이 되어버렸고, 순식간에 내가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옛날에 즐겨 했던 스쿠버 다이빙 할 때 물 밑에서 숨을 쉬면은 방울이 올라오는 것들. 것들. 완전 메탈 같거든요. 수도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갑자기 이 랩핑이 물 밑에서 숨쉬는 아이들의 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그라들면서. 이건 아름다움이라는 거 하고는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답거든요. 숨쉬는 거 되게 아름답거든요. 수음덩어리가.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따위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갑자기 그 아이들이 연상이 되는 순간 막 울었다고요.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신내림 하는 것처럼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어떤 큐레이터가 와서 이거 너무 예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문득 작가님이 지나간 생각의 편력을 모르고 그냥 아니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아니, 그것을 오브제도요? 그 오브제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처음 몰랐잖아요. 그건 처음 본 거죠. 그냥 아름다웠던 거죠. 내가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큐레이터였는데, 이거 요즘 새로 하시는 거네요. 너무 예뻐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깜짝 놀라, 그거 작품 아닌데 속으로. 이건 작품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형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과연 내가 미학적인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제 미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내가 작품이라고 내놔도 되는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없이 한 거니까 이거는. 저도 그 지점이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주 쉽게 그냥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뭘 못해. 그러니까 뭐. 예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가가 나는 이거 어떤 작품을 해야지라는 어떤 관념 그리고 그것의 관념의 설계들이 있으면서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어떤 작품이 된 것들은 같은 예술가로서도 그렇게 흔한 체험들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저도 솔직히 다른 작가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내 식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허용을 해줘야 그걸 작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거는 그래픽 작업은 진짜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인이 더러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있었어요. 그 시인은 문자로 우리가 사실 보지만 원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가락인 거거든요. 또는 짧은 웅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럴 때 시인들은 작가님이 그 래핑, 세월호 작업했던 그런 어떤 그 연기와 같은 기원과 같은 거를 보여주는 시인들은 있어요, 더러. 그렇게 해서 시가 읊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거든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토로되어서 시로 나오고 그걸 누군가가 적어서 활자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작업들이 사람의 공통된 감정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감성이 드는 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공식적으로 내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뭐 작가님의 약간 순결성 같은 건데 저는 약간의 엄격함이 있었어요. 엄격함 같은 거 그런 게 있었지만 이번에 그냥 쉽사리 아주 편하게 이제 이 나이쯤 되면 그래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작품으로 제출을 한 거죠. 출품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작품이 됐고. 이제 그쯤 되고 나니까 조금 더 작품을 만들 때 그 엄격함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고 사실 이렇게 풀다 보면 또 엉성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내가 다시 또 좋을지도 모르죠. 그건 뭐 그때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네. 그 오브제들을 그렇게 랩핑해서 작업해서 금속성, 그러니까 바다, 아이들의 숨 그런 것들이 이제 작가님 설명으로서 명쾌해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세월호라는 것을 다시 회상하게 되고 동시에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그 가치랄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잖아요. 근데 페인팅으로도 또 세월호 작업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의 그 작업 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페인팅은 나중에 더 이루어진 거죠. 한참 나중이죠. 왜냐하면 그 래핑은 그 작품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사건 현장에 가서 내가 무언가는 해야 되는 이 사회에 우리 또래가 사실은 책임자 아니에요. 아버지 세대고 책임자거든요. 사회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세대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 우리 위에 선배님들은 이제 약간 은퇴를 한 분들이고 그렇다면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세월호가 나오고 내가 그 배 만든 사람도 아니고 운전한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야겠다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졌고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걸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또 사건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었고 그냥 사물을 꼭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는 거야 라든지 뭐 다른 식의 각도가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라든지 혹은 내가 프랑스에 있을 때 85년도에 처음에 유학을 갔는데 한국도 몰랐어요. 꼬레도 몰라 프랑스 사람들이. 서울올림픽이 있은 88년 이후에 겨우 세울만 알고 그렇죠. 뭐 이 정도에서 한국인이나 베트남 난민이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을 만날 때 그 뭐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을 하겠으나 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따로 있구나. 이 앵글로색슨이 주인공이구나. 특히나 이 유럽에 오니까 뭐 확연하게 그런 걸 느끼겠구나. 하는 곳에서 그 사이드스케이프가 사실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떤 놈이 중심이고 어떤 놈이 가에 있는 거야? 누가 꽃이고 누가 꽃받침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다가
거기서도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설치 작업을 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페인팅으로 넘기면서 사이드스케이프라는 걸로 이제 대처를 해서 계속 작업을 했고, 뭐 그걸 계속 지속하다가 세월호가 나면서 한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작품 주제가 될 수도 있구나. 뭐 그걸 내가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호 작품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몇 년째. 우연히 이제 아프리카에 르완다를 가게 됐는데, 르완다가 제노사이드 때문에 워낙 뭐 비참했던 과거를 갖고 있었던 거는 상식으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책도 봤고 영화도 왜 저는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세상에 참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좀 거리를 두고 느꼈던 게, 직접 그 자리를 가고 그 호텔에서 자고, 그 호텔이 영화 때문에 유명해져 가지고요, 관광지예요. 예약이 안 돼. 한 달 전부터 예약이 안 됐다가 르완다 가서 3일인가 4일 후에 자리가 났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거기에. 나는 그런 일을 잘 안 믿고, 난 사실 종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가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첫날 밤에 가위가 눌렸어요. 그 흑인들이 다 나오는 거야, 꿈속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스케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한 잠도 못 자고, 정말 한 잠도 못 자고 밤새 땀을 쩔쩔 흘리고. 왜 그 정확히 가위 눌린 건 아니지만 가위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왜 몸이 이렇게 했는데 안 움직여지고 뭐 그러는 거 자기 있잖아요. 제대로 뭔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밤을 꼬딱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기운 같은 걸 내가 느끼나? 난 원래 그런 거 없는 사람인데 이게 이상하네. 뭐 그렇게 하여튼 거기서 보냈고. 이제 신이 이제 내리시나 보다. 그런 건가? 그러고 나서는 아프리카, 르완다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에 관심이 자꾸 갔고, 지금 다이아몬드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된 거죠. 저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 그런 뭐가 이렇게 문건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 뭐 영국 놈들이 거기서 프랑스 놈들이 뭔 짓을 했는지 뭐 남아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상세하게. 거기에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때 그랬었고 뭐 이랬는데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그럼 이건 왜 이래? 그럼 이건 왜 이래? 뭐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속 작업을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도요, 상아, 코끼리 이런 거 아직도 해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물론 다이아몬드도 지금도 그대로 있고. 그러나 그것을 살고 파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착취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관련 있죠. 거기서 죽어나죠. 아직도 착취당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이익을 전혀 얻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마도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엄청난 이익을. 고위 관리. 네. 그 다이아몬드 광산의 그림들, 그 보통 광산이라 그러면 우리는 지하 갱도를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구멍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지하 갱도에서 뭐 이렇게 버팀목을 새겨놓고 채탄하거나 뭐 채굴하는 그런 광경 상상했는데, 작가님 그림을 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적으로 일단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산이라는 자체가 그냥 파들어가고 넓어지고, 마치 우주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지구의 건축물이나 그렇죠. 맞아요. 성 같은 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있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게 작가님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계기였을 텐데요. 그것이 끔찍한 어떤 한 인물에 의해서 사람 목숨을 담보로, 그게 우리가 뭐 군함도 같은 데서 맞아요. 철광석이나 석탄을 캐고 이런 것에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수백 수천 명의 우리 어른들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분노, 그 영화까지도 됐고 소설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가 엄청난 인구가 그것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인구가 죽었는데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록하고 그것을 호소하지 않는 문화에 의해서, 또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걸 충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은 유럽 애들이 조직적으로 막았을 수도 있죠. 막는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특히 제3세계라고 흔히 말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도 피해자인데. 우리도 그런 피해를 계속 제국주의자들한테 피해를 받아온 처지에서 보면 좀 더 공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공감되는 것이었거든요. 분노를
그 그림으로 작품으로 해서 분노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분노가 있죠. 다행히 분노가 있는데 난 정말 이상한 게 그 이전에 분노 이전에 터무니없음이 있어요. 또 너무 어이가 네.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그러니까 분노가 나기 전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이 돼? 뭐 이게. 분노라는 건 인과관계에서 뭔가 명확해질 때 분노가 발생하는 약간 상식적인 법이에요. 그렇죠. 예, 분노라는 거는. 근데 어이없다는 건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식이 해석이 아닌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씀.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렸던 그 세실 로드라는 네. 6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천만 명. 네, 그런 설이 있다는 이게 말씀이죠. 아니 근데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네. 자료들도 있고. 물론 6천만 명을 누가 시험받겠어요. 그게 뭐 얼마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6천만으로 나와 있어요. 말이 되느냐고 6천만 명을 그 죽인다는 게 사람의 도대체 그려는 초상을 보면 그렇게 악마적으로 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묘사하시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그것이 이제 장밋빛 인생의 연장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약간 이 갈래가 막 퍼져요. 네. 이게 다이아몬드를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하나로 이렇게 중심으로 센터로 모아서 한 주제를 정확하게 가지면 참 내가 말하기도 편하고 임팩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텐데 그게 아니라 관심사가 자꾸 가루가루 퍼져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제일 큰 갈래가 스위실로드가 제일 큰 광산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 광산이 대량으로 나왔고 다이아몬드가 대량으로 예. 이제 발견이 됐고 대량으로 발견이 되니까 싸게 팔기가 그렇죠. 싫잖아. 희소성이 희소성이 사라지는 없어졌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계속 비싸게 팔으려고 카르텔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요만큼씩만 갖다 내놓고 파는 거지. 그리고 뭐 할리우드에 로비를 해서 근데 그런데 쌓여는 있는데 이걸 비싸게 팔으려니 많은 거를 표를 내면 안 되고 계속 풀 수 있으면서도 비싸게 파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결혼식, 약혼식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쓰게 하는 그런 옛날에 그 풍습이 있었으니까 왕가에서 그거를 그대로 전통을 이어받게 하면서 뭐랄까 이게 광고를 그렇죠. 할리우드하고 합작을 한 자본주의가 거예요. 성장하면서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대중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예, 중산층 이상이 예. 중산층의 공급을 돈을 해서 어떻게 하면 뽑아 먹을까? 저희도 제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누나가 뭐 몇 부짜리를 한 해 만에 이런 거 그렇죠. 아, 이게 정말 귀하고 지금까지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잖아요. 그게 1930년대였거든요. 1930년대에 그 세실로드가 만들었던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 네, 지금도 유명한 세계에서 회사예요. 가장 네, 크고 제일 뭐 큰 거의 회사. 뭐 70%의 다이아몬드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드비어스가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먹기 위해서 38년도니까 이제 그 세실로드하고는 관계없는 세실로드는 1905년인가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 받았던 어떤 그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머리 좋은 어떤 친구가 할리우드하고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리우드에다가 돈을 넣어주면서 영화마다 결혼식 때는 장면에. 무조건 다이아몬드다. 이게 그래가지고 끼어든 계속 장면들. 결혼식엔 네. 다이아몬드, 약혼식에 다이아몬드 계속 나오니까 이게 전 세계로 퍼졌고 심지어 지금 2010년대에도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추어놓고 그거에 합작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짬짬이라고 하나 입 서로 다 네. 다물고 모른 척하고 조금씩 내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담합을 한 거기서 거죠. 작가님이 그게 처음에 감정은 어이없음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증폭되기 이거 뭐야 시작한 이거 100년 전에 만드는 게 지금 자본주의에 똑같이 하고 있는 이거 똑같네 상황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갈래였고 또 하나는 그 세실로드란 놈이 세상에 6천만을 죽였다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6천만을 죽일 수가 스페인 있나? 정복자가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해서 죽인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뭐 수백만 명인가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정도 되지 않나요? 2천만 그렇게 되나요? 죽은 잉카 쪽이나 뭐 예. 이런 데 죽은 게. 근데 이제 그 숫자를 나는 훨씬 잘 모르겠어요. 넘어서는 걸 세계에서 최고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이아몬드를 벌은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지금까지 피로 2000년 만든 전까지 장학재단. 그 장학재단으로 영국으로 보내고 다른 나라로 장학생들을 보내는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존경하고. 다이아몬드 장학생. 근데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지금 말이 그건 되느냐고. 다시 돌아가서 어이없음. 너무 어이없는 일이 막 역사에서 이렇게 이상하게 반복되고 벌어지고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갈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천만을 죽일 수 있었던 정신적 근거가 뭘까 도대체.
미워서 죽여도 6천만 원 죽일 수 없고 잘못한 놈마다 다 죽여도 아무리 사소한 잘못을 해서 다 죽여도 난 6천만 원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페인 정복자처럼 사람 같은 인종으로 안 본 게 아닐까요? 그 사람은 저도 인종으로 안 그렇게 봤다고 보는 거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메리카도 이렇게 발견. 미술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은 너무 대중화 시키려고 하는 게 정말 맞득잖아요. 이게 나는 예술은 일정량 대중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다들 지식 수준이 높잖아요.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도 현대음악 잘 몰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거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은 서로 다른 견해로 그걸 바라보고 그렇죠. 견해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건 내가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장르가 있다면 난 그게 미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미술을 요즘은 무슨 팬시 상품점처럼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그냥 1차원적으로 정말 좀 나쁘게 말하면 말초적으로 좋으면 좋은 작품이 돼버리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나 이런 건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국 개별성이잖아요. 이 작가 그럼요. 개인적인 어떤 그 고민들, 그리고 작업의 어떤 목적도 이런 것들을 그림에 구현하는데 그것 자체가 낱낱이 발고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곤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해석의 여지를 주고. 그럼요. 언제나 미스테리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뭐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작가가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작품 안에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수용되거든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그것을 분명히 문자나 언어로 반드시 설명되어진다는 말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설명 꼭 되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명료한 것이 예술이다라고 하면 재미없죠, 그냥. 재미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술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오히려. 사람이 주민등록 번호를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